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제가 싱가폴, 터키, 일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해외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 이런 케이스 스터디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타국의 현상을 통하여서 말 그대로 정신 승리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국내 전문가의 이야기를 자기의 인연과 자기의 포지션에 맞게 골라 듣는 거거든요. 사실 폭등론자는 폭등론을, 폭락론은 폭락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념에 맞게 해석하고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뒷받침하지 않고서는 내 전신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낸다는 겁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There's no such a thing as a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게 뭡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 화폐적 현상의 대가. 오른쪽에 보면 그동안에 전 세계에 통용되었던 화폐인데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화폐 경제 시스템이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의 핵심은요, 바로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화폐 경제 시스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위에 있는 밀턴 프리드먼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정치인들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신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국채를 남발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재앙적 인플레이션을 통하여서 제국이 무너졌고 정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네로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금화의 금 비율을 줄여서 자기의 그 활락 생활을 위하여서 돈을 뿌렸죠. 그러니까 점점 금화를 비율이 있어야 가치가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재보니까 점점 가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금 총량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니까 결국에 금화의 안에 금의 비율이 줄어드니까 써있는 화폐 단위는 똑같은데 금의 비율이 많아야 되니까 화폐가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폭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니까 그때 네로는 로마에 본인이 불질렀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화재가 났을 때 야, 이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죠. 지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언제나 신이 되고자 하는 권력자는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언제나 희생양은 너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독재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은 인플레이션과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어떻습니까? 미국과의 이념 갈등을 촉발시키는 정책들을 계속, 요즘에 또 중국 편에 서가지고 뭐 마약 운반 측 일도 하고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잠잠시키기 위해서 복지 예산이나 이런 걸 화폐를 막 뿌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알죠? 화폐가 휴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절 각국의 화폐 팽창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엄청난 물가 상승과 부동산, 주식 엄청난 상승을 동반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급 금리 인상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일어났죠. 이 모든 것은요, 자유를 바탕으로 거래의 활성화를 권력자들이 뺏으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거래의 활성화가 되어야 비용이 하락하는데 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언제나 국채를 남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폭동을 일으켰죠. 프랑스에서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난민들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에게 복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이해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젊은이들이 돈을 못 받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받는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라고 하는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유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국 자국의 시민들이고 그들이 낸 세금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통하여서 심판받을 각오를 했을 때 권력자들이 언제나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강제로.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돈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돈으로 보기 시작을 하고 돈 자체에 끌려다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돈을 빌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화폐 팽창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팽창을 해서 대출의 실질 금액을 줄이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사잖아요. 부동산을 사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올라요. 왜냐? 화폐가 팽창하니까. 근데 내가 1억을 빌렸는데 1억이 2억이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1억은 1억 그대로죠. 말 그대로 화폐가 팽창하고 자산 가격은 올라가지만 내가 대출을 일으킨 금액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화폐 팽창 안에 들어가서 내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 밖에서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확실한 직업이나 전문직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은요, 사실 페이도 있지만 중요하지만 대출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출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향후 시간에 내가 인플레이션을 녹여낼 수 있느냐. 인플레이션은 뭐라고요?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화폐를, 국채를 남발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고요. 그 인플레이션을 녹여내는데 나도 동참할 수 있는 대출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향후 내가 자산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론에 빠지지 않고 미리 구입했다면 이미 자산가가 되고도 남았어요. 왜냐? 내가 선택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흐르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화폐는 무조건 팽창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는 경제 성장을 원하잖아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화폐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 팽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담보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과거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언제나 얽매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폭락론에 빠져 있었다면 대출을 안 일으켰을 거고 자산을 구입하지 않았을 거고 나는 그대로인 보증금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자산들은 다 오르고 모든 화폐는 팽창했으니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락기에도 여전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용화폐 구간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보증해 줄 수 있는 자산이요, 부동산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한 3일 동안 경험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못 사니까 돈 털어가지고 주식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삽시간에 털어먹잖아요.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또 엄청 올릴 겁니다. 그럼 사람들 더 드리겠죠. 외국인이 또 털어먹는 거예요. 환율 엄청 오르고 있죠. 털어먹고 털리고 털어먹고 털리고, 얼마나 엉덩이를 붙잡고 버틸 수 있느냐. 근데 부동산은 반강제적으로 버티게 만드는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념적인 거 좋아요. 뭐 어느 이념에 있어라 있지 마라,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이념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해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터키는 미국과 적대적인 것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환율이 무너졌고 화폐 팽창이 과속하게 일어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폭증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집값 상승이 일어났다. 일본은 화폐를 녹여내는 말 그대로 양적 완화 정책을 무제한대로 했었고 국민들이 너무나 부동산에 뒤었기 때문에 안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핵심지 부동산은 폭등하고 있다. 핵심지의 부동산 폭등이 수도권으로 번져나가더라. 우리나라는 이 두 개가 지금 한꺼번에 온 경우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정책의 방향은 싱가포르를 좀 본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다.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국내를 월세화시켜서 털어먹는 일들을 오히려 방치해 놓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럼 내가 어느 이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폭등할 것이다, 공급론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뭐 그런 이야기들은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서 비교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전하고 대구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대전이 아니라 전주랑 대구를 비교할 거예요. 공급이 부족할 때 어떻게 집값이 그렇게 폭등할 수가 있느냐? 전주의 경우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광역시 중에 핵심지지만 물량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오르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자유를 통한 경쟁의 택이 붙어진 게 가격이에요. 뭐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거는 인간의 그런 당위성의 문제, 너무 비싸니까 떨어져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계약을 맺는 척도가 되는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이게 너무 높다 낮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수급을 통해서 균형점을 찾은 하나의 기준점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계시다면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자유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구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